역사적 대공사 수에즈 운하가 1869년 개통되면서 유럽과 인도를 잇는 머나먼 백길이 8,000km나 단축되었습니다. 부유한 유럽인들은 겨울이 되면 나일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고대 문명의 이국적 신비로움과 정취를 즐기는 관광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적 발굴과 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골드러시처럼 가난한 현지 주민들은 너도나도 땅을 파헤쳤습니다. 시장에는 조잡한 기념품과 가짜가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 중에는 국보급 진품을 득템하기도 했습니다. 1875년 유물시장의 보존 상태가 뛰어난 진품 21왕조 피네젬의 파피루스와 샤부티 박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물국장 마스페로는 발견된 적이 없는 파라오 무덤이 지역민에 의해 도굴되었음을 직감하고 중개상을 추궁해 도굴꾼 형제 아흐메드와 엘라수를 체포합니다. 조사관 에밀 브룩슈는 데이르 엘 바하리 신전 옆 절벽 비밀 입구로 안내되었으며 보다시피 왕가의 계곡 산 너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19왕조 세티 1세, 유명한 람세스 2세를 포함해 21왕조 피네젬 2세까지 무려 36명에 이르는 왕실 구성원의 석관과 미라들이 한꺼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관과 유물은 어수선하게 어지러져 있었고 브룩슈는 일꾼을 300명이나 고용해 미라들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신한국 후기 도저히 수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사제들은 미라와 남은 보물들을 모아 왕가의 계곡에서부터 힘겹게 산 능선을 넘어 절벽 비밀 동굴에 이들을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가의 계곡은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고 벽화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람세스 5세의 구본 무덤 경우 그리스어, 라틴어, 콥트어까지 시대별 다양한 낙서들이 존재합니다. 계곡의 발굴은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탈리아 지오반니 벨조니는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를 포함한 20기가량의 무덤을 파헤쳤으나 어떤 유물과 미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881년 DB320과 1898년 빅터 로레트에 의한 35번 무덤까지 유명한 왕들의 미라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대박이 터졌고 왕가의 계곡은 많은 고고학자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최초로 왕가의 계곡에 무덤을 만든 아메노텝 1세는 제상 이네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안식처를 장제신전이 아닌 테베 서편 황무지 계곡, 찾기 힘든 깊은 산길 비탈면에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산면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접근이 쉽지 않고 산꼭대기 엘쿠는 피라미드 형태로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킹스밸리 약자 KV 뒤에는 숫자가 붙는데 이는 발굴 순서로 투탕카멘 무덤의 경우 62번째로 가장 뒤늦게 발견되었음을 뜻합니다. 1899년 유물장관 마스페로는 31세의 젊은 하워드 카터를 왕가의 계곡을 관리하는 상 이집트 유물감독관에 임명했습니다. 하워드 카터는 가난한 화가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수채화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예술품 수집가 윌리엄 티스는 17살 카터를 높이 평가해 대형 박물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수개월간 기초 고고학 교육을 받은 그는 이집트 탐사기금의 사파가로 고용됩니다. 신한국 귀족 베니아산의 무덤을 발굴 중이던 퍼신 뉴베리에게 파견된 그는 무덤 벽화를 모사하였습니다. 뉴베리는 카터의 그림을 매우 만족해했고 엘 아마느라를 발굴 중이던 패트릭 영에게 소개장을 써줍니다. 카터는 8년간 패트리, 마스페로의 견습생으로 현장에서 체계적 발굴법을 익혀나갔고
히에로글리프를 독학으로 완전히 마스터하면서 상형 문자를 가장 잘 묘사하는 젊은 학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카터가 감독관이 되었을 때 왕가의 계곡 발굴권은 미국의 변호사 출신 부호 시어도어 데이비스가 독점하였습니다. 발굴 과정은 수백 명의 인부들이 돌과 모래를 지우는 노가다가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었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돈을 허공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카터는 데이비스를 도우면서 귀족 우세르에트 51번 무덤과 투트모세 4세의 43번 무덤, 그리고 가장 거대한 람세스 2세의 가족묘 5번을 함께 발굴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90살까지 장수하면서 자식이 최소 100명이 넘었습니다. 람세스의 무덤 7번과 가족묘는 명성과 거대한 규모에 비하여 안타깝게도 지하수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어 화려했던 영광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어도어 데이비스는 성격이 급하고 발굴이 거칠었으며 작업장을 지키기보다는 강변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뭔가가 발견되면 올라와 숟가락을 얻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에드워드 에이튼, 해롤드 존스, 해리 버튼과 같은 젊은 학자들을 후원했고 변호사답게 발견된 목록들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데이비스는 1902년부터 11년간 총 25개의 무덤을 조사해 전체 무덤의 반 정도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의 대표 업적은 1906년에 발견한 46번 유야와 추유의 무덤입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관, 화려한 의자와 전차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엔 최대의 큰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이후 수년간 돌 무더기만 걷어낼 뿐 나오는 게 없자 흥미를 잃은 그는 더 이상 발굴할 것이 없다 선언하고 1912년 완전히 철수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감독관 카터는 사카라에서 만취한 프랑스 부유층 젊은이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경비원이 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영사관은 공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카터는 이를 거부하고 감독관 자리에 물러났습니다. 실업자가 된 그는 그림을 팔며 궁핍한 시기를 보내던 중 카나번 경과 운명적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의 백작 카나번은 뉴버리 지역의 하이클레어 캐슬을 물려받긴 했으나 집안의 부채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 은행가의 딸 알미나와 결혼하면서 단번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돈 많은 귀족이 그렇듯 경마, 보트, 레이싱에 푹 빠져 지내다가 독일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나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일강에서 휴양하게 됩니다. 카나번은 반복되는 사교 모임과 관광에 실증이 났고 고고학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명 고고학자들과 친분 덕분에 1907년 테베 공동묘지 발굴 허가를 받아 6주 동안 주변 도움 없이 홀로 발굴을 진행했고 고양이 미라와 의외로 중요한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파라오 하모세가 힉소스 왕을 격퇴하는 역사적 내용으로 카나번 타블렛으로 불립니다. 카나번과 카터는 금세 의기투합했고 1914년 왕가의 계곡 발굴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카터는 투탕카멘 카르투슈가 새겨진 작은 파이앙스 컵을 근거로 아직 왕의 무덤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 발굴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무려 10년간 수만 파운드의 비용을 소모했으나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면을 그려가며 무덤 위치를 추적했으며 람세스 1세, 2세, 6세의 무덤으로 구성된 삼각 벨트 안에 투탕카멘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용을 대던 카나번마저 영국 채권 사업이 큰 손실이 나면서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영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카터에게 주어진 시한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계곡의 무덤 입구들은 보통 언덕 경사면에 있는 반면 투탕카멘의 무덤은 특이하게 평지 지하에 만들어졌고 입구를 숨겼습니다. 수백 년 후 람세스 6세의 인부들은 파낸 흙을 투탕카멘 무덤 위에 쌓아 올렸고 임시 숙소를 만들면서 의도치 않게 이중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1922년 나귀를 타고 물을 배달하던 12세 소년 후세인 압델라솔은 인부들을 도우며 땅을 파다가
계단을 발견하였습니다. 노력한 자에게 행운이 오듯 카터의 논리적 추측과 우직한 성실함이 아니었다면 세계의 발견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터는 즉시 영국의 카나번에게 존버를 쳐 기쁜 소식을 알렸고 3주 동안 무덤을 봉쇄시켰습니다. 1922년 11월 25일 이틀 동안 통로 천장을 가득 덮고 있던 돌들을 드러냈고 마침내 투탕카멘의 인장들이 찍혀있는 차단벽이 드러났습니다. 카터는 벽에 구멍을 뚫고 양초를 들이밀었습니다. 카나번은 뭐가 보이나? 물었고 카터는 네, 놀랍네요 라고 짧게 답합니다. 신중하고 꼼꼼한 카터는 전실과 별실의 유물들을 하나하나 숫자를 매겨 라벨을 붙이고 목록을 작성했으며 그 과정을 사진 찍게 했습니다. 참고로 발굴 과정은 모두 사진기사 해리버튼이 촬영했으며 2000여 장 사진들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선명한 컬러로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전실과 별실에는 이미 도굴꾼의 2차례 침입 흔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향유와 가벼운 귀중품만 도난당한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매장실 봉인벽이 침입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의 속도는 너무나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빨리 매장실 차단벽을 터버리고 모든 유물들을 한꺼번에 빼내 영국에서 성대한 전시회를 원하던 카나번과 갈등이 커집니다. 결국 카터와 카나번 사이에 큰 언쟁이 오갔고 며칠 뒤 카나번은 모기에 물린 덕을 면도하다가 세균 감염이 발생하여 1923년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한 달 후 철도 재벌 조지 골드가 무덤 구경 후 폐렴으로 사망했고 발굴을 도왔던 조수 아서 메이스, 미라를 촬영한 방사선 기사 더글라스 라이드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면서 기자들에 의해 투탕카멘의 저주란 자극적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933년 독일 고고학자 조지 스테인도르프는 카터를 비롯해 발굴에 참여했던 천여 명이 계속 살아있음을 확인해 확률상 의미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카나번 사망 후 작업이 재개되어 매장실 벽은 조심스럽게 제거되었고 드디어 웅장한 황금 박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실과 별실의 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황금 유물의 향연이 펼쳐졌고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보물 투탕카멘 마스크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며 막대한 보물의 소유권을 놓고 정치 외교적 긴장관계가 팽팽해지게 됩니다. 카터는 카나번의 상속딸 에블린 허버트에게 모든 소유권을 이집트에 양도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발굴 비용과 성과금을 받는 데 합의를 하였고 덕분에 투탕카멘 유물들은 모두 온전하게 카이로 박물관 2층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카터의 꼼꼼한 기록은 아주 세밀해 현대의 전문가들도 여전히 노트를 참고하고 있으며 휘황찬란한 보물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에 눈이 멀지 않는 올곧은 학자의 면모를 유지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이마에는 남편을 잃은 어린 왕비 안케세나멘이 최후의 선물로 남긴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으며 황금빛의 찬란한 화려함보다도 아련한 작은 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라고 카터는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역사상 최대 발견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워드 카터의 명예로움은 투탕카멘의 마스크처럼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투탕카멘의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